이 대단지 아파트들 대부분이 월세는 대부분 오르지 않고 집값만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저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이런 경제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채권 스페셜리스트면서도 부동산 쪽에서도 아주 인사이트가 깊으신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배문성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뱀성입니다. 네, 그 연구원님은 현재 지금 채권 분석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관한 책,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이 책을 또 쓰셨단 말이죠.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까지 내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예, 제가 그 사회초년생 시절, 그러니까 2008년부터 7년간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네. 사실 사회생활 처음에 제일 오래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나름의 엣지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너리즘도 네. 좀 내려놓게 되고 어릴 때 힘든 일을 해봐야 이제 피와 살이 되는 거죠. 네. 예. 게다가 이제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흥망성쇠가 다 이제 부동산 시장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하든 혹은 채권 시장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이 부동산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애널리스트 보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취미삼아 SNS에는 이제 꾸준히 분석하는 글들을 올렸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눈여겨 보신 하마터면 회계도 모르고 일할 뻔했다의 그 김수원 대표님께서 네. 이제 책을 한번 발간해봐라라고 네. 해서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약간의 업데이트와 함께 이번에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좀 기존 부동산 전문가들이랑은 다른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에 보니까 일단 지난 수년간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견에는 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공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가격 안정을 위해서 꾸준한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다만 가격 상승을 두고서 지나치게 이제 공급 탓만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허점이 이제 많다는 건데요. 네. 이제 화면에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실제로 절대적인 숫자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공급 지표로 보는 이제 네.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모두 추세적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집값을 진정시키기에는 그 폭증하는 수요를 감내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과거보다 공급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오류가 말이거든요. 있군요. 네. 예. 게다가 단적으로 정황상 저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오를수록 그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만큼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 추이인데 이 부동산 PF는 결국은 이제 예정 혹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장의 규모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침체됐었던 2012-13년 이럴 때 제일 PF 금액이 낮았고 그 뒤로는 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PF 대출도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만큼 공급 아니면 공급 예정인 물량도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PF 규모가 어쨌든 공급과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 그 금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많이 오르는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야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정말 크고 무서운 변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연구원님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하셨던 거네요? 근데 사실 이미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대 수익률이 네.
대출, 그러니까 즉 조달 금리보다는 높아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게 네. 흔히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혹은 조달 금리가 얼마냐, 뭐 이게 이제 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좌우하는데, 근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임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주로 전세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전세 가지고 임대 수익률이 얼마지를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들에 대해 이제 전월세 가격, 실거래 가격을 집계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2011년부터는 이제 실거래가제로들이 계속 취합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월세 수익률이란 게 도대체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얼마인지 좀 집계를 해 나가보자 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 중심으로 이거를 쭉 흐름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011년부터는 데이터가 쌓인 거죠. 이 월세 수익률을 이제 추린 데 있어서 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은 뭐냐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 네. 이런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수리 여부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건 또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집값은 너무 높은데 전월세 가격은 낮은 경우가 허다하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네. 역시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통상 1, 2, 3년 차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 이제 입주장 때 전월세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통상 4년 차 때까지는 약간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4년 차 이후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적정 가치의 전월세를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4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 비교적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월세 통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이제 나왔어요. 네. 2011년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전까지 이 대단지 아파트들 대부분이 월세는 대부분 오르지 않고 집값만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임대 수익률, 즉 세전 월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즉 임대료가 올라야 집값도 오른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그쵸. 생각일 텐데, 네. 임대료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결국은 딱 이게 채권의 속성이거든요. 채권이야말로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내가 받는 이자는 계속 동일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실제로 저렇게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의 이제 세전 월세 수익률 추이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때마다 이들도 같이 깎이는군요. 네, 같이 대략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1% 포인트, 100bp 정도의 차이를 두고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변하지 않아도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월세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계속 더 낮아진 덕분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이나 이렇게 금리로 이렇게 집값이 설명이 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금리가 낮아진 게 상당히 주요했고, 만약에 금리 이외의 부분으로 집값이 오르려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월세 자체가 올라야 네. 임대의 부가가치가 이제 집값을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네. 그거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월세 수익률이 낮아졌으면, 금리가 오르는 순간은 월세가 오르지 않는 한 집값이 빠지는 수순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어떤 채권과 조응을 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그냥 집값뿐 아니라 이제 흔히 매년 임대차 시장, 전세 가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요. 전세 가격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맞습니다.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게 적으면 전세가가 오르고, 뭐 네. 그렇게 될 것처럼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이제 표에 있는 서울만 보더라도 2020년과 21년은 전월세가가 이제 폭등했었던 해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서울의 장기 평균 입주 물량은 대략 3.8만 호 정도인데, 네.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과 21년은 5.7만 호, 4.7만 호로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크게 편에 늘었네요. 속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작년 2022년은 전월세가가, 특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해인데 입주 물량을 보시면 3.5만 호도 안 돼서 네. 오히려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네요. 적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 추이로만 보면은 전세 가격이 상당히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움직인 동력은 2020년과 21년에는 금리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낮췄었고 그럼으로써 그렇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었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작년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종의 이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도 이 금리에 따라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 수급보다 오히려 금리가 전세 가격을 더 좌우했었다라는 결론을 좀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해가 좀 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 특정 사이트의 뭐 호가나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좀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는 예외 없이 사이클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멀게는 일본 그리고 조금 더 비교적 가까이로는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그런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장기간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다가도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여지없이 그 이제 주택 시장, 그러니까 주택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긴 상승장,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죠. 거기에 취했을 때 뭔가 서울은 다르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서울은 특별하다. 네. 내리지 않는다. 뭔가 그런 믿음에 되게 심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선진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그렇죠. 뭔가 서울은 다르다는 식으로 어떤 자기 객관화에 좀 이제 실패를 했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상승장이 되게 오래 가면은 이제는 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이클이란 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데 특별하다. 더 우상향 간다. 뭐 약간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믿음을 오히려 좀 굳혀버렸었죠. 그리고 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좀 굳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우리가 워낙에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동행지표에 이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이 엄청난 수요, 열기, 막 신고가 갱신, 뭐 청약 경쟁률 막 이런 정보들 접하다 보면은 그 열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 그렇죠. 동행지표에 되게 매몰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제 그 결국 동행지표에 매몰되다가는 이 하락하는 사이클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크게 결국은 금리와 공급 두 가지로 저희 사이클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인구, 소득, 금리, 공급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부동산에서는 흔히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인구나 소득은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렇죠. 지표인 반면에 금리와 공급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변동성도 크고 어떤 예측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단 낮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와 공급이 좀 더 관건이 되는 거고 채권 가격도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거의 그쵸. 이제 채권 가격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내릴수록 유동성이 확대돼서 공급이 늘어나도 이거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공급이 좀 줄어도 이것이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금리와 공급을 두 가지 변수로 해서 네 가지 2x2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네.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는 상당히 높여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반면에 이제 과거에 분양했던 물량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공급은 증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겨울과 같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 이 심리를 읽어내기 위해 되게 많은 지표를 막 이제 연구하시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봤던 이제 기재부 공무원분들이 쓰신 책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다음날 날씨를 예측을 할 때 일기예보 예측하듯이 이런저런 정보 뭐 강우량 뭐 풍량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막 다 조합해가지고 다음날 온도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이렇게 계속 예상을 해 나가는 것과 아니면 그냥 봄이니까 내일이면 더 점점 더워지겠지. 뭐 가을이니까 이제 점점 더 온도가 내리겠지. 네.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는 막연하게. 거랑 네. 했을 때 오히려 후자가 더 맞출 확률이 이렇게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물론 봄이어도 온도가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여름이라는 그걸 그쵸. 가기 위해서는 오른다라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가을이면 잠깐 기온이 또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온이 낮아진다 쪽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즉 틀릴 확률이 비교적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런 지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일까? 금리와 공급을 중심으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를 작년에 너무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이 환경이 여름에서 겨울로 급격히 바뀌어버린 그렇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과연 언제 이제 봄이 올까 뭐 이거를 기다리는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더라도 봄에 뿌려야 이제 과실을 맺지, 겨울에 뿌리면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겨울에 뿌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겨울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이런 쪽 여부로 좀 더 귀추를 주목해 주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 집값, 임대료 이런 것들이 금리라는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으니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금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그렇죠. 금리가 뭐 그냥 한 25bp 뭐 혹은 50bp 이내로 제한적으로 변동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이라든가 말 그대로 공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저하겠지만, 네. 지금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가장 궁금하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줍줍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보통 이제 금매라는 가격 기준을 살펴보면 직전 호가라든지 아니면 근처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하신다든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 이런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콕 집어서 어떻게 될 거다 뭐라기보다는 네. 그냥